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은 저자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옮긴 이는 김미선 님이며 펴낸 곳은 사회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팀 마샬은 영국에서 외교 부분 에디터 및 기자 등의 활동을 25년 이상 해온 국제 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주로 국제 이슈 관련 글을 쓰고 있으며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지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인간이 거둔 사회적인 발전도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를 10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지리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자세히 언급된 중국, 미국, 러시아, 서유럽, 한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 그리고 북극에서 저는 오늘 제5장에 위치한 한국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장 한국.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 한반도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풀 수 없다. 그냥 관리만 할 일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는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일들이 널려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 항에 이르는 이 지역 전체는 초조하게 남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만에 하나 그들의 코앞에서 이 문제가 폭발하기라도 하면 인접국들까지 말려들게 되고 그 여파가 당장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 한국의 국경, 즉 자신들의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남한을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방을 저버리는 짓도 할 수 없다. 한반도 개입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되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해결책은 타협이겠지만 남한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북한의 지배층 또한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랬듯 이 상황은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풍경과도 같다. 수년 동안 미국과 쿠바는 서로의 주위를 조용히 맴돌기만 했다. 2015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부분적인 돌파로 이어지는 탱고만을 추었을 뿐이다. 복잡하게 스텝이 꼬이지만 않도록 슬쩍슬쩍 눈치만 주면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혹시 플로어로 나가자고 할 신청자가 있는지 목을 빼고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가끔은 표정을 일그러뜨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북한은 2,500만 인구를 가진 빈곤국가다. 도덕적 부패, 공산주의 일당 체계의 폐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는 혹시라도 수백만 명의 난민 물결이 압록강을 넘어올까 두려워하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남한 주둔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로 비춰져서 북한이 대담한 모험을 감행할까 우려한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로 인해 현재 누리는 번영에 위험이 갈지 몰라 선뜻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은 안다. 잘못된 순간에 답을 냈다간 자칫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게다가 이만저만 크게 망치는 게 아니다. 두 나라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내전과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하고 도쿄 시내나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한쪽이 핵무기를 가진 한반도 땅에서 중국군과 미군이 대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걱정은 아니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하거나 하면 이 국면은 국경을 넘는 전쟁, 테러리즘, 난민 등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흑폭풍은 이 드라마의 배우들을 강타해서 해결은 차세대 지도자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다음 세대로 넘겨질 것이다. 사실 전 세계 지도자들로서는 공공연히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날을 대비하고자 떠들다가 정말로 그날이 앞당겨져도 큰일이다. 그날에 대해 준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약한 것 같지만 위험한 약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여전히 광적인데다 곧잘 효과가 있는 강력한 약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대외 정책은 본질적으로 중국 말고도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데 있다. OEC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수출량의 84.48%를 수입하는 중국조차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과 맞서는 통일 전선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외부 세력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려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여기에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 지배층은 볼모나 다름없는 주민들에게 조국은 온갖 역경과 외국 악마들에 당당히 맞서는 강력하고 너그러우며 위험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칭한다. 북한은 강력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주정신을 혼합한 주체사상이라는 유일무이한 정치 철학을 통치의 기조로 삼고 있다. 실상 북한은 세계 최악의 민주국가다. 나라가 인민을 위해서도 공화국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한 가족과 하나의 당이 소유한 왕조국가이다. 아마 독재의 수준을 테스트해보면 항목이란 항목엔 죄다 해당될 것이다. 제멋대로의 체포, 고문, 여론 조작, 재판, 수용소, 검열, 공포의 법칙, 부패, 그리고 21세기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공포 통치까지 말이다. 위성사진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미루어 볼 때 북한에는 적어도 15만 명의 정치범들이 거대한 노동교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인류 양심의 오점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실상의 전체 규모를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뉴스는 권력에서 밀려난 북한 엘리트들이 박격포로 처형을 다했다거나 굶주린 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말들을 전하지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일련의 극악한 행위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온 나라에 폭행과 고문, 수용소 감옥,
그리고 즉석 재판에 의한 처형 등이 만연해 있다. 이 나라는 고립을 자초한 데다가 국가가 거의 모든 지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나라와 제도,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막연히 짐작만 할 뿐이다. 이는 선글라스를 낀 채 뿌연 유리창을 통해 저 안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언지 분석하는 꼴이다. 전 평양 주재 대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건 마치 창문 안쪽을 애써 열었는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하늘의 뜻에 따라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옥황상제가 아들인 환웅을 이 땅에 보냈다. 환웅은 오늘날의 백두산으로 내려와서 곰이었다가 사람이 된 여자와 결혼해서 단군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단군은 이 나라 건국의 초기 작업에 참여했다. 이 건국 신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신화는 한 공산 국가에서 세습으로 지배하는 한 가족이 신격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일례로 평양의 선전 매체에서 김정일은 경애하는 지도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미덕의 완벽한 화신, 태양과 같은 영도력, 백두산의 빛나는 별, 내지는 뜨거운 사랑의 영원한 가슴 등으로 묘사된다. 그의 아버지 또한 비슷한 칭호를 얻었고 아들인 김정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칭호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정확히 짐작하지 못한다. 다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보여준 집단적인 광기와 다름없는 추도 분위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일단 대성통곡하는 앞줄이 지나가면 비통함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였다. 하기야 앞줄에 선 사람들로서는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는 마당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아니면 당에 충성하는 이들을 앞줄에 세워놓았거나 그도 아니면 정말로 슬퍼하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것은 다이애나 비 사망 직후 영국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감정 분출이 북한식으로 확대된 경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광기에 가깝도록 위험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트릭인데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위치와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가락 하나로 가른 인위적인 38선. 18세기에 한국이 얻은 은자의 왕국이라는 별칭은 수세기에 걸친 정복과 점령, 약탈 혹은 어디론가 가기 위한 경유지의 대상이 된 뒤에 이 나라가 스스로 고립을 택한 데서 나온 명칭이다. 만약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일단 압록강을 건넌 뒤 해상까지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천연장벽은 거의 없다. 반대로 해상에서 육로로 진입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배경에서 몽골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나갔고 이에 명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수차례나 침입했다. 한국이 여러 교역료들과 단절하고 홀로 있기를 희망하면서 바깥 세계와 엮이지 않는 편을 택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이 다시 들어왔고 1910년에는 아예 이 나라를 통째로 합병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한국 문화 전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개시했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 또한 금지됐다. 신사참배도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일제강점기는 오늘날까지도 한일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은 북위 38도 선을 따라 분단되었다. 북쪽은 소련의 관리를 받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친미 독재 정권이 세워졌다. 이곳이야말로 상대편의 독자적인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곳곳에서 부딪히고 호시탐탐 영향력과 주도권을 노리던 초기 냉전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역사학자 돈 오버도퍼 교수는 38도 선에 따라 이 나라를 남북으로 의미로 분할할 것을 여러모로 불운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1945년에 미국 정부는 8월 10일 일본 항복에만 정신이 팔려서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집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미국 백악관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오로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간한 이 지도만을 지참한 2명의 하급관리를 북의 38도 선을 손으로 찍었다. 즉, 이 나라를 반쯤 내려온 소련군의 남하를 중단시킬 지점으로 북의 38도 선을 찍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어떤 한국인도 또는 한국 전문가들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제임스 번스에게 그 선은 약 반세기 전인 1904년에서 1905년에 치른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의하던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미국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소련은 미국 측이 러일 전쟁 당시 소련의 주장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 북쪽의 공산 정권도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됐고 이 나라는 분단되었다.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소련군이 1948년 북쪽에서 철수하자 이듬해인 1949년 이번에는 미국이 남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950년 6월 미국의 냉전시대의 지정학 전략을 치명적으로 오판한 북한군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 38선을 넘어왔다. 북한군이 거의 남해안 부근까지 일사천리로 남하하자 워싱턴 정부는 그때서야 큰일 났다 싶었다. 엄밀하게 군사적인 개념으로만 보자면 북한 정권과 그 후원자인 중국은 제대로 한 셈이었다. 한국은 미국에게 우선적인 핵심 국가가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북한 정권과 중국이 관계한 게 있었다. 만약 미국이 우방인 남한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신망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냉전의 정점에서 혹시라도 미국의 동맹들이 양다리를 걸치거나 공산 진영으로 갈아타기라도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동일선상에서 다룬다. 예컨대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미국이 자신들 뒤에 버티고 있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1950년 9월 연합군을 앞세운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연합군은 북한군을 38선 이북까지 밀어붙이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압록강 부근까지 일사천리로 진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이 결정을 내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 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디뎠다는 것은, 특히 38선 이북까지 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실제로 함흥 위쪽의 북쪽 산악지대는 곧장 중국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리였다. 결국 중국군은 압록강을 넘어 밀려들어왔다. 36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었다. 그러다가 현재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투는 서서히 소강 상태에 머물더니 결국 휴전이 성립되기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평화조약이 아니었다. 그리고 북위 38도선에 갇힌 이들은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한반도의 지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남과 북 사이에 인위적인 분단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지리상으로 실질적인 분단은 동쪽과 서쪽이다. 반도의 서쪽 지형은 동쪽보다 훨씬 완만하며 인구의 다수도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동쪽은 북한에서 함경산맥이, 남쪽에는 좀 더 낮은 산맥들이 누워있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가르고 있는 이 비무장지대도 부분적으로는 임진강 및 한강의 물길을 따라가지만 이 물길이 남과 북 사이의 천연 장벽이 되지는 못한다. 이 강은 외부 세력의 침탈을 너무 자주 받은 이 통합된 지리적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하천에 불과하다. 두 개의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임을 감안해보면 이 갈등은 단지 포격 몇 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미국, 남한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한다. 특히나 남한은 머리 위에 그 위협을 안고 산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50년의 사례가 보여주듯 재래전 형식으로 선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 또한 높다. 남한의 수도인 거대 도시 서울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에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여 살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또한 북한포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비무장지대 248km를 따라 고지대에는 1만 기의 북한 포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이 무기들은 잘 숨겨져 있는 데다 일부는 강화된 벙커와 지하 저장 시설 안에 배치되어 있다. 이 모두가 서울 한복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과 미 공군이 협력하면 이 3일 안에 이들 상당수를 파괴할 수 있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그동안에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만 기에서 발사되는 포탄 가운데 단 한 발이라도 도심과 부도심에 떨어진다면 그 충격은 수십 배 이상이 될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빅터 차와 데이비더 강은 포린 폴리시에서 개전 초기에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 50만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예상 수치지만 이를 5분의 1로 줄인다고 해도 그 결과는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이 경우
남한 정부는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주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수도 이남에 배치해 놓은 부대를 동원해서 아무리 국경을 단단하게 틀어막는다고 해도 이는 쉽지 않을 일이다. 남한의 큰 걱정은 서울과 수도권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서울은 위치상으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취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북한의 평양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부분적으로 산악지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내려다보는 고지대는 그리 높지 않은데 이곳과 서울 사이에는 꽤 많은 평지가 있다. 북한군은 기습 공격 시 북한이 남쪽으로 뚫어놓았다고 남한이 믿고 있는 지하 터널을 이용한다면 신속하게 남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전투 계획 중에는 잠수함을 이용해 특공대를 서울 이남에 상륙시키고 남한 내에 심어둔 잠복 조직원을 이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줄잡아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동해와 태평양으로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영토도 훌쩍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군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다. 물론 상당수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전쟁이 확대될 경우 평양 측의 총알바지로나 이용하겠지만 미국은 남한 편에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 바짝 긴장한 중국군이 압록강 부근으로 모여들 것이고 러시아와 일본은 이 국면을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반길 자는 아무도 없다.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과거에는 그런 전쟁을 막지 못했다. 1950년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내려올 때 이 전쟁이 3년에 걸쳐 40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내고도 교착 상태로 끝나리라는 것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오늘날의 전면전은 그보다 훨씬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80배나 크고 인구도 2배나 많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국은 궁극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하겠지만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 다시 개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러한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혼돈 그 자체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다. 한국이 문제를 야기하든 외부에서 터지든 그 결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몇 배는 클 것이다. 일단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 또한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심지어 전투에는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중국조차 미군과 자국 사이의 완충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경을 넘어 남한을 지키러 와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합세하면, 다시 말해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합세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것만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또한 결정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넘어 얼마나 더 북진해야 할지. 예컨대 핵을 비롯한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전역을 포괄해야 할 것인지를 말이다.
중국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이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고작 21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더 그렇다. 일본도 정치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동해를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강력한 통일한국을 자신들이 원하는지를. 일본과 한국 간의 불안정한 관계를 비추어 보면 일본이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정작 중국이 더 큰 고민거리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편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이전 세기에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탓에 재정적으로 보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지 모를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서울이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이 모를 리 없다. 통일에 드는 대부분의 경제적 비용을 남한이 감당해야 하며 이럴 경우 독일 통일 이후처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동독의 경우 서독보다 뒤처져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고 역사와 산업 기반 그리고 교육받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거의 맨 땅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는 한동안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긴다면 석탄, 아연, 구리, 철과 같은 북쪽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현대화된 프로그램들이 시동을 걸 것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세계 최고로 발전된 국가 가운데 한 곳이 번영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잡한 입장들이 있다. 물론 이런 결정들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양측 모두 전쟁 가능성에서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남북한은 두려움과 의심의 틀 안에 서로를 꼭꼭 가두어 두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며 대외 정책 또한 이를 지향한다. 동, 서, 남 3면은 바다의 면에 있고 천연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는 지난 30년간 대한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동해와 동중국해로 진출할 현대식 해군을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그 지역 전체 해상교통료의 정서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종의 양다리 전략을 구사해서 러시아와 중국과도 잘 지내려고 공을 들인다. 이는 그만큼 평양 정권의 짜증을 돋구는 일이다. 남북한 두 나라의 오판은 전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초에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이 고수했던 냉전적 태도는 미국 자신의 경제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경제까지도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